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공석이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원유철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러닝메이트인 정책위 의장에는 김정훈 의원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주요 당직 구상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혁신위가 활동 중이지만 존재감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신당론에 분당론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정가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유정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공식적인 시각이 오후 5시인데 추가로 등록하는 분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내일 아침 9시에 새누리당 의총이 예정돼 있고요. 거기서 이제 다른 등록자는 안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박수로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은 정책위 의장. 그게 합의 추대 방식이죠? 예, 그게 합의 추대입니다. 경선 없이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합의 추대 방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제 대체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던 것 같고요. 더 이상의 이제 갈등과 좀 혼란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아니면 최고의 선택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신들이 뽑은 원내대표를 박수로 사퇴시키고 또 새로운 원내대표를 박수로 다시 추인하면 이 박근혜 정권이 박수받는 정권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이 누적되어 온 갈등과 내분을 수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 개파색이 그렇게 뚜렷하거나 또는 상당히 각을 세우거나 이런 분이 아니고, 이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무난하다는 평가를 대체로 받고 계시는 그런 분이죠. 그리고 일찍 정치를 시작하셨는데 상당 부분 그런 점에서 좀 내공이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한데, 이 수도권의 사선 의원을 이제 그 원내대표로 이제 합의 추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정책위 의장 러닝메이트로 하는 분은 또 이 부산의 김정은 의원을 또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사실상 이 친박과 비박 또 영남과 비영남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탕평회사를 하겠다고 김무성 대표도 여러 번 공언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 상당히 머리가 복잡한 상황일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새누리당으로서는 원유철 의원이 아마 그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 그동안 거론됐던 다른 그 후보들도 아마 이제 마음을 접고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원 의원 같은 경우 첫째도 그 원내대표 과제가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라며 경제 살리기를 강조했는데, 앞서 김 전 의원이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면이 무난하다는 평가를 이끌어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원유철 의원은 이제 나이는 비교적 50대 초반으로 젊습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 이후에 바로 정치권에 입문해서 그 지방 의원부터 차근차근 밟아와서 50대 초반인데도 벌써 사선 의원이고요. 또 중간에 경기도 정무부지사도 지낸 그런 그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이제 18대 국회 때는 사실상 범친이로 분류되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개파색이 강한 이게 아니고, 예. 또 동료 의원들하고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척지거나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합형이고, 두루 이렇게 포용력이 있고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당청 관계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시절에 비해서 좀 나아지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원유철 의원이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고 그랬는데, 과연 그러면은 민생 관련된 새누리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라든가 관광진흥법이라든가 그런 일자리 창출 법안, 민생 경제 법안이 그러면 과연 원유철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까지 새누리당에서 3명의 원내대표가 있었는데, 결국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제약 때문에 통과를 못 시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당청 관계는 일정 부분 나아지겠지만, 박근혜 정부가 염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 법안이 원유철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다고 해서 그 전에 통과 안 되던 게 통과되거나 하거나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럴 일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한 추진력이나 무슨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렇게 비춰지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 관계는 그 김무성, 유승민, 이 소위 KY 라인이 이제 지금 무너지게 된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부드럽게 변할 수는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이 국회 상황에서 여야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김무성 대표의 역할이 조금 더 무게감 있게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19대 국회 4년차 아닙니까? 예. 근데 앞으로 국회 주요 일정 보면 이제 9월 1일부터 정기 국회가 시작되고 100일 동안 열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국정감사도 하게 되고요. 그게 끝나면 이제 예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산하고 법안인데 사실 그 4년차의 국정감사가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의원들이 마음이 콩밭에 있어요. 내년 네. 4월 총선에 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 국정감사에 그렇게 신경 쓸 겨를이 지난 3년에 비해서는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감사도 좀 그렇게 세게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4년차 사실 이거는 이제 파장 분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 예산이 끝나면 거의 이제 지역구로 다 돌아가서 공천 문제 자기가 이제 공천 받고 지역구에서 다시 뽑히는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원유철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어떤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뭐 그런 게 이제 관건이 될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청와대하고 호흡 맞출 일이요. 그 성완종 특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야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그걸 제대로 뭐 좀 세게 특검을 하자라고 분명히 나올 것이고 여당에서는 그냥 기존 상설 특검법에 의한 뭐 특검 얘기할 텐데 그걸 어떻게 뭐 조정해내는가? 뭐 그런 정도가 좀 핫 이슈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핵심 당직의 친박계 인사들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무총장 자리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여러분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유력한 분이 뭐 황진아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걸로 들었어요. 근데 이분도 친박계로 그 분류가 되시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총장은 뭐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공천권을 둘러싼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당직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자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김무성 대표에게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친박 그 당직자들로 이렇게 포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내가 포위될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거부권 전국에서 유승민 대표 이제 강제 퇴진시키고 그러고 나서 그렇다면 당선 관계가 뭐 굉장히 화해 무드로 가면서 이 분위기가 좋아지고 수습이 될 것이냐 또 여야 관계도 나아질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당청이 대립돼서 대립각을 세워서는 이 정치가 결코 풀리지 않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학습 효과는 상당히 있다. 새누리당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김무성 대표가 내일 모레인가요? 이제 1년이 되죠. 네. 예. 대표 취임한 지 1년이 예. 되는 날인데 아마 이제 그 즈음에 맞춰서 당직도 새로 개편합니다만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청와대와 이제 한 발 물러나면서 조금 상황을 두고 보는 그런 그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당의 뭐 이를테면 힘의 논리, 뭐 역학 구도 이런 건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친박계, 비박계 결국 공천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친박계, 비박계로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구심점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뭐 대통령이 중심이 된 청와대냐 아니면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이냐 이렇게 또 역학 구도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요. 이제까지 87년 이후에 그러니까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여러 명 이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그 5년의 그 주기를 보면요. 사실상 당선된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권력이 셀 때고요. 그다음부터는 차츰 내리막길입니다. 근데 이제 집권 3년 차에는 어떻게 보면 임기 반환점도 있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해가 중천에 떴다가 이제 서쪽으로 기우는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무성 대표는 작년 1년 전에 친박의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하고 전당대회에서 맞붙어갖고 14,000표라고 하는 굉장히 큰 표 차이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2년 차에 비박 지도부가 등장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건데 요번에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이제 불신임을 계기로 해서 친박계가 총공세에 나서고 있고 이른바 비박계에 대한 견제를 좀 강화하고 있는 이런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인사도 말은 좋아서 이제 탕평 인사지만 사실상 이제 친박계 인사들을 중용을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인사를 이제 김무성 대표가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이제 친박에 포위돼서 김무성 대표가 본인의 독자적인 힘을 잃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포용을 하면서 본인이 더 자기 확고한 중심을 가지고 이후에 뭐 청와대에서 어떤 그 요구가 오더라도 자기가 아니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버팅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축적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양쪽 해석이 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디서 판가름되는가는요, 공천을 둘러싼 김무성 대표는 이제 본인의 소신대로 이걸 오픈 프라이머리로 위에서 이제 공천권을 행사를 안 하는 100% 밑으로부터의 그 국민 경선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청와대가 다른 방식을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충돌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충돌은 요번에 유승민 원내대표 보고 그만두라 말을 하는 충돌보다도 더 큰 충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160명 의원들의 정말 어떻게 보면 생사 여탈에 관한 문제, 공천에 관한 문제다 보니까 더 큰 싸움이 될 텐데, 그때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친박의 포위가 된 거였는지, 아니면 모양새만 그렇고 사실상은 자기 확고한 중심을 더 강화시키고 있었던지는 그때 판명이 날 거라고. 그렇군요. 이제 그때 판명이 나겠지만 저는 후자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것 정도는 저는 당청 간에 뭐 파워게임에서 조금 전초전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진검승부는 공천권을 둘러싼 그 공천 방식이나 그때 벌어질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로 그 모든 의원들이 자기의 이 생명줄을 쥐고 있는 이 공천권이 어떻게 행사될 것인가에 대한 그 방식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숨을 조금 숨을 고르면서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짧게는 몇 달, 그리고 내년 이제 한 1, 2월 뭐 이쯤 가면은 이제 아마 이 상황이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양상으로 벌어질 텐데, 그때쯤 되면은 김무성 대표가 아마 지금 유승민 대표 사태에 이르러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그 다음은 김무성 대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속으로는 여러 가지 그 구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결코 아마 물러서지 않는 한판 승부가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여기에 계신 두 분을 포함해서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결과를 예상했는지도 궁금한데, 보면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 보면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1위를 차지한 결과도 있었거든요. 네. 좀 의외의 결과라는 분석이 있는데 좀 뭐 어떻게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네. 그 이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사실상 단기간 내에 지지율이 급등한 경우는요, 근자에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딱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011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사퇴하면서 시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박원순 후보가 지지율이 5%도 안 됐는데, 지지율이 뭐 40%, 50%가 넘던 안철수 당시 서울대 교수가 이른바 양보를 함으로써 지지율 협찬으로 인해서 급등하게 된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요번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정치적으로 키운,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고요. 네, 지금 보면 19.2%, 18.8%, 오히려 김무성 대표보다 조금 소폭입니다만 많게 나온 결과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유승민 대표가 잃은 것은 원내대표 자리입니다만, 얻은 것은 인지도를 포함해서 대선 후보로서의 급부상, 이런 거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정치적으로 얻었다, 이제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럴 리는 없었겠지만 박근혜 대표의 노이즈 마케팅이 오히려 유승민 대표에게는 상당한 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대통령이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이 계산하에서 유승민 대표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짰나 싶을 정도로 상황은, 얘기들도 있어요. 물밑으로는. 예, 네. 상황은 지금 후계 구도를 이게 지금 완성시키기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까지 미치게 하지만 뭐 그 정도까지 계산했으리라고는 뭐 대체로 보지 않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지금 이 여당의 내분과 갈등 상황을 구경하면서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유승민 대표는 어찌됐거나 이 상대장일 뿐이고요. 또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권의 어떤 실정, 비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 오히려 유승민 대표를 굉장히 지지하고 그 입장을 뭐 상당 부분 높게 평가하는 그런 추세는 있었습니다만은,
야당이 지금 그렇게 한가롭게 박수 칠 때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네. 2012년 상황이 불현듯 떠올랐는데 2012년에 이명박 정권이 상당히 실정과 비판, 또 정권 교체, 정권 심판론 이런 거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대척점에 있었던 새누리당 내에 박근혜 대통령 이제 후보가 당선이 됨으로써 마치 뭔가 정권 교체가 되는 듯한 그런 착시한 상을 우리 국민들이 네. 가졌던 그 경험을 되살려 봤을 때 아마 이번 상황도 지금 유승민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여권 내 대선 후보군에서는 1위로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야당으로서는 결코 이거를 한가롭게 바라볼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유승민 전 대표로 이를테면 후계 구도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또다시 야당은 갈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가롭게 관망하면서 박수칠 것이 아니라 저는 네. 경계하고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될 그런 시점인데 저희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야당 얘기 나온 김에 바로 야당 질문 네. 드릴게요. 혁신안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제가 야당 문제, 근데 저는 일반론적으로 네네. 얘기했을 때요. 지금 그 혁신안이 한국에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좀 똑같은 정당 개혁의 과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요. 우리 요새 헌법 1조 굉장히 유승민 전 의원 네. 때문에, 전 원내대표 때문에 헌법 1조가 이제 화두가 됐는데 헌법 1조 2항에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당의 최대 권력이 무엇인가? 공천권입니다, 바로. 근데 그 공천권이 정당의 최대 권력인 공천권이 국민으로부터 주어지기보다는 당의 실력자가 자의적으로 행사해 온 게 사실상의 이제까지 한국 정당의 부끄러운 역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총선 공천 때마다 당권을 누가 잡고 누가 칼을 어떻게 휘둘려서 정적을 어떻게 제거하는가 이런 어떻게 보면 피범벅의 역사가 되어 왔던 거죠. 근데 그거를 말이죠. 정당의 최대 권력인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이 공천혁명을 먼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미국은요,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누가 나가면요, 요새도 힐러리가 나오고 저기 공화당에서 잽 부시가 나오고 그러면 미국의 그 수많은 그 상원의원, 하원의원 의원들이 거기 그 캠프 가고 대변인 해주고 무슨 전략본부장 해주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현역 국회의원들은요, 절대 대선 후보 캠프 가고 누구한테 줄 서갖고 일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신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독자적으로 행동해 나갈 따름이고요. 근데 우리는 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우리는 중앙당이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중앙당이 없습니다. 원내 정당화돼 있고요. 당 대표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새정치민주화나 김상곤 혁신위가 내놓은 거 보면 사무총장직을 폐지하겠다는데요. 그거는 아주 근원이 되는 건 내버려 두고 거기서 나온 어떤 뭐를 그냥 열매를 잘라버리는 수준이거든요. 그 뿌리는 그대로 근원이라는 건 인선의 권한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공천권과 그다음에 중앙 당 대표로서 휘두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죠. 그러니까 당 대표 공천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당 대표직을 없앤다면요. 이건 정말 한국 정당사에 있어서 파격적인 거고 새누리당도요. 딱 공천혁명하고 중앙당 폐지 양대 과제가 있으면 한 가지만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 가지만. 공천혁명만. 근데 새정치연합은 야당이면 또 한술 더 떠갖고 중앙당 폐지까지 하면 참 좋을 텐데 오히려 새누리당이 하겠다고 하는 이 공천혁명마저도 국민공천제마저도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제 눈에는 그렇게 비춰집니다. 네. 예, 이제 새누리당이 후임 원내대표를 합의 추대하면서 이제 갈등이나 위기 국면을 좀 봉합하고 가겠다라고 결심했던 주된 이유들을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이 이렇게 갈등과 분열 상황으로 간다면 내년 총선은 다 함께 공멸할 것이다. 그런 위기감 속에서 이거를 수습해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야당에서는 내년에 총선에 이길 수 있다는 어떤 확신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결코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오히려 저희도 분당과 신당을 동시에 걱정하면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형국이죠. 그런데 혁신위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바깥에서 바라보는 분들도 그렇고 이 혁신위가 정말 마지막 혁신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자조 섞인 목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거에 질 때마다 혁신위, 비대위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혁신위원회가 이러다가 연전연패로 계속 반복되면서 상설위원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지금 그동안에 뭐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이 혁신이 비대위가 왔었는데 이번에 내놓은 안도 결론적으로는 뭐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소위 대표의 권한은 오히려 더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 28 전당대회 때 그 문재인 대표의 반대편에 섰던 소위 이제 비노 측의 당원들이나 인사들은 그 일성이 무엇이었냐 하면 당권과 대권을 분리를 해서 여러 그 인적 자원들이 공정한 이 대권 후보로서의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판을 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28 전당대회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랬었는데 네. 지금 혁신위에서 내놓고 있는 그 안들을 보자 하면 오히려 이 문재인 대표의 권한을 매우 강화시키면서 내용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뭐 사무총장도 없애고 뭐 현역들 평가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당대표가 평가위원장도 임명하고 물론 반발 때문에 최고위에 거쳐서 뭐 임명한다 이렇게 또 살짝 수정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안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소위 당내에서 모든 의원들이나 당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 또 당부위원회 거쳐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신당과 분당론에 대한 빌미를 오히려 당 지도부와 혁신위가 그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드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김유정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